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독주하고 있던 액화천명가스 LNG 운반선 시장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도전 뒤에는 프랑스와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멤브레인 방식의 화물창 원천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은 한국에게 빼앗긴 조선업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판매를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프랑스는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을 중국에 판매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LNG 운반선을 한 척 만들 때마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프랑스 기업에 줘야만 했고 프랑스는 많아서 돈을 손쉽게 버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연일 신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프랑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자 중국과 손을 잡고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에 또 다른 암초가 등장한 상황입니다. 멤브레인 방식의 LNG 화물창 원천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의 GTT가 중국 조선해운업계 주요 대기업 집단에 멤브레인 화물창 라이선스 면허를 한 달 간격으로 2차례나 발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 조선업계가 주도하던 LNG 운반선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게 됐습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GTT는 전날 중국 자오샹 G그룹 산하 CMHI 장수 조선소와 LNG 선박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MHI 장수는 L&T의 에이비아크스 화물창 시스템을 사용하는 45,000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건조 경험이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GTT의 멤브레인 기술 기반의 대형 LNG 운반선도 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멤브레인막 방식은 LNG 화물창을 선체 모양과 같게 만드는 기술로 과거 안정성 때문에 선호됐던 구모양의 모스 타입 방식의 화물창에 비해 많은 양의 LNG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스 타입 화물창에 비해 바다의 물결을 따라 출렁이며 탱크를 때리는 수만 톤티의 초저온 액체 화물이 만들어내는 충격을 견뎌야 해서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TT로부터 멤브레인 화물창 라이언스를 받아낸 CMHI 장수는 유럽의 한 선주와 최대 4척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TT는 LNG 운반선 시황이 좋아진 지난해부터 중국 내 대형 조선소들에게 적극적으로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에는 중국 최대 조선소인 양쯔장 조선과 LNG 화물창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GTT는 후동중화조선, 다렌조선, 장난조선을 거느린 중국 국영 중국선박공업그룹 CSG, 난퉁중원가와 사키선박공정을 보유한 중국원 양문수 COSCO 그룹 등 주요 국영그룹과도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맺혔습니다. 양쯔장 조선과 난둥선박공정은 중국과 일본이 현재 조선업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은 견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회사들입니다. 먼저 양쯔장 조선은 2019년 5월 일본 미쓰이 물산, 미쓰이 E&S와 함께 합작 조선소 장수양 쯔미쓰이 조선을 설립했습니다. 양쯔장 조선의 가격 경쟁력과 미쓰이의 품질 관리, 판매 능력으로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장수양 쯔미쓰이 조선은 중형 벌크선 시장 중심으로 활약 중인데 이 회사는 LNG 운반선을 포함한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외에 각종 상선도 향후 건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 최대이자 글로벌 4위 해운사 COSCO의 합작사 난둥선박공정은 이미 지난 2005년에 LNG 운반선 제조 핵심 기술인 노 96 타입 멤브레인 탱크 제작 라이센스를 프랑스 GTT사로부터 얻었습니다. 난둥 선박공정은 적재량을 명기하지 않은 LNG 운반선 이미지를 자사 제품 소개 사이트에 올려놓고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COSCO는 1995년 출범한 난둥 선박공정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달에 내 추가 합작 조선소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오지 산업에서 화웨이를 퇴출시킨 것을 시작으로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판매를 하나씩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도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또 다른 기술의 판매를 막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그 해법으로 미국이나 카타르 등에서 LNG 수입을 늘리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LNG 선박 확보가 국가 방위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국이 향후 중국산 LNG 선박에 대한 견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LNG를 수입해 유럽에 되파는 등 막대한 이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을 허가해준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중국 조선소들은 수익성이 좋은 LNG 해상 공급망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은 부족한 LNG 운반선과 부유식 LNG 터미널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키우고 있는데 모두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오샹 G그룹 관계자는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형 LNG 운반선, 부유식 저장 제기와 설비 FSRU, 부유식 액화 설비 FLNG 등에 대한 건조 경험을 쌓겠다며 GTT와 그룹 내 다른 조선소와의 협력도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한국 대형 조선사는 LNG 운반선 및 부유식 터미널 시장을 독식해왔으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GTT가 중국 조선사에 적극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배경에는 독자 화물창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견제 성격이 있습니다. GTT의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을 바탕으로 한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사가 늘어날 경우에 GTT가 한국 조선사들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화물창 기술 로열티로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에 지급한 금액은 약 3조 9,4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TT 입장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떨어지는 황금말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계속해서 GTT의 기술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 육상 LNG 저장 탱크 관련 기술을 속속 국산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조선사들과 함께 선박용 LNG 화물창 KCL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로 만들어진 선박은 화물창 내 초저온 상태의 LNG로 선체 온도가 정상 기준보다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이 나타나면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드스팟은 선체 강도를 약화시켜 자칫 침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GTT가 굳이 한국을 견제해야만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비슷한 기술은 이미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을 위한 독자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성급 로이드로이드로부터 조선업계 최초로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저장탱크 16만 입방리터 액화수소 운반선 개념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 AIP를 획득한 상황입니다. 성급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정성, 정합성 등을 체크하는 업체로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신기술은 이미 안정성 측면에서 검증을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화물창을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해 앞으로 수소 운반선 대형화 개발 경쟁에서 주도권을 거머쥘 계획입니다. 특히 액화수소 화물창 독자 기술 선점은 LNG 운반선과 다르게 해외 업체 기술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의 내척분인 해상 플랜트, 해상 부유식 액화 설비 FLNG를 연달아 건조하면서 LNG 관련 기술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 정제하고 이를 액화천연가스 LNG로 만들어 저장 및 하역하는 해상 설비입니다. 과거 해상 가스전 개발은 해저에서 천연가스를 뽑아 올려 파이프라인으로 육상에 이동해 정제 및 액화한 뒤 저장 탱크에 보관하다가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FLNG는 천연가스의 정제, 생산, 액화, 저장, 하역 등 모든 과정을 해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LNG는 따라서 해저에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평균 2조 원에 달하는 육상 액화 저장 설비도 필요 없습니다. 이 같은 장점 덕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 가스전 개발에는 FLNG가 필수 설비로 손꼽힙니다. 삼성중공업은 FLNG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2006년 9월부터 4년여간 약 100억 원을 투자해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FLNG에 도입된 기술이 LNG 운반선에 사용되는 기술과 매우 유사합니다. FLNG는 바다 위에 떠있는 설비인 만큼 가혹한 해상 상태에서도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대덕선박해양연구센터의 시험 수조에서 모형선 테스트를 통해서 해상 거동 억제 FLNG 선형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FLNG에는 LNG를 해상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화물창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의 출렁임에 의한 화물창 내부 손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LNG를 섭씨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자체 개발했습니다. 대형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생산 기술도 확보했고, 물결치는 바다 위에서 LNG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선박간 계류와 LNG 이송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술 개선이 이루어지면 GTT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국 기술만으로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선사들 사이에서 GTT가 아닌 한국형 화물창을 사용하면 선박 인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어 한국이 GTT의 영향력을 벗어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독립은 머지않은 시점에 이뤄질 전망이며 한국이 조선업을 모두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일본, 중국이 손을 잡고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선박 수주를 모조리 가로채려 했던 중국이 사우디에서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시진핑의 1대1로 전략에 따라 사우디 진출을 모색해왔습니다. 그간 석유까지 대거 사들이며 유조선 수주에 공을 들여온 것인데, 하지만 한국 때문에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사우디와 합작 조선소 건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96년 세운 베트남 조선소 이후 두 번째 해외 조선소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사우디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 동북부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15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대베트남 조선 30만 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는 180만 평인데 이를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40평 이상의 선박 건조가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사우디 현지에 100명 이상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세계 선박 건조 시장에 진출한 이래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국내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로열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조 원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 라이센서로 참여하는데 지분 20%를 확보해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초기 지분은 10%로 정해져 있었으나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20%로 늘리기로 합의하며 변경이 했던 것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지분 40%로 최대 주주이고 아람코의 선박 운영 자회사 바흐리 또한 주요 주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원유문반선 VLCC 건조 기술을 전수해주면 IMI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척당 로열티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조신해양은 엔진에서도 로열티를 받는데 2020년 사우디 측과 엔진 생산업체 SEMCO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SEMCO 지분 30%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한국조선해양이 톡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만들 때마다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총 200여 대분의 선박용 엔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우디는 특히 원유 수송 수요가 높은 만큼 주로 VLCC가 건조될 예정인데 PC 선화학 제품 운반선과 벌크선을 포함해 연간 4에서 5대의 유전 개발 시추 설비, 25대의 해양 플랜드 지원 선박 OSV, 18척의 대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건조, 수리, 유지 보수를 모두 포함하면 연간 최대 25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IMI는 이미 아람코로부터 20개의 굴착 장치와 50척 이상의 벌크선 및 VLCC 등을 수주해 놓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는 3년치 일감이 쌓여 도크가 꽉 찬 상황에서 해외 사업장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관련 업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IMI는 아람코와 손잡고 조선해양 인력 육성 사업을 수주했는데 10건 계약에 3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IMI에 초대형 유조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1971년 영국의 스골 리스고로부터 26만 톤급 VLCC 설계도면을 임대해 첫 선박을 건조한 이후 약 50년 만에 유조선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1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VLCC 설계도면 제공과 기술 컨설팅 등
설계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박 발주국들은 보통 자국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반대급부로 요구하지만 사우디는 탈석유에 대비해 조선업 육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기반으로 한 한국조선해양의 글로벌 전략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옵니다. 대형 LNG 운반선이나 이중 연료 추진선 등 현재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선박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주력 선증은 신흥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경쟁업체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비주력 선종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LNG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 등 주력 분야에서도 중국 조선소들의 저가 수주 여력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언론 또한 사우디와 현대중공업의 합작사 설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노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무슨 상황이냐? 며 놀라움을 표했고 글로벌 협력이 대세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우디의 석유를 사는 대가로 선박 발주를 요구할 수도 없다며 한국에게 기회를 빼앗긴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중국 견제 효과는 베트남 조선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현대베트남 조선은 신조 사업 15년 만에 수주 200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하우 전수와 적극적인 투자로 동남아 최대 조선소로 올라선 것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PC선 2척을 수주하면서 누적 수주 199척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수주 공세로 한때 국내 조선 산업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갔던 중국을 견제할 전초기지 역할로 세워진 것입니다. 1996년 현대미포조선과 베트남 국영조선 간 합작회사로 설립됐고 초기에는 선박 수리 및 개조 사업을 하다가 2008년 신조선 사업으로 전환된 후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2009년 벌크선을 시작으로 모두 157척의 선박을 인도했는데 현대미포조선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60여 명이 상주하며 관리 감독을 진행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30만 평 부지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베트남의 조선업이 세계 5위 국가로 올라선 것도 현대베트남 조선이 7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 증가에 지난해에는 700롱급 골리앗 크레인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억 4천만 달러로 총 13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는 20척 건조 체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2018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죠. 베트남에선 비용 문제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형 원유 운반선과 벌크선을 집중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소들의 주력 선종들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우디 시장 진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와 군함을 만들기 위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IMI 현지 조선소에서 군함을 생산하기로 한 것인데 군용 선박 엔진 기술력도 양사가 함께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우디는 약 3조 원을 들여 호위함 5척 건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공, 대함, 대잠, 전자전 능력을 대폭 강화한 호위함 모형 10종을 선보여 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군함 건조에서도 로컬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합작 조선소를 확보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회담하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죠. 사우디는 신흥국들의 조선업 실패 원인이었던 기자재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킹살만 단지에 1조 원 규모 두산중공업 주단조 공장을 유치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사우디 최대 규모로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사우디 측은 주단조 공장 건설은 왕국 최초의 프로젝트로 완전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부이고 굴착기와 선박 같은 최종 생산물로 확장하는 것 이 목표라 말했습니다. 이번 공장 건설로 1,4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6만 톤의 주단조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용해시킨 금속으로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주조와 가열한 금속에 압력을 가해 특정 형체로 만드는 단조를 의미합니다. 선박뿐 아니라 석유, 가스, 담수화 공장 등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생산해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아람코의 인연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PC선, 컨테이너선 등 51척을 수주했고 2020년에는 조선소 건설 협력 대가로
4,800억 원 규모 PC선 10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7%를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데 정유 사업뿐 아니라 조선, 엔진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 협력을 하며 사우디 정부의 탈석유화 정책에 따른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현대가 주요 파트너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 등으로 최근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4월만 해도 7만 원대 얻지만 현재는 11만 원 이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실적 또한 크게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까진 직자였지만 올해 6,800억 원 흑자로 돌아선 후 내년 이후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크루즈선과 군함 건조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사우디 선박 수주를 놓칠 경우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조선소는 2010년 3,000개나 됐을 정도로 화랑을 겪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파산하거나 재무 악화로 합병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며 조선업 부흥을 언급했고 자국 발주에 힘입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 낮은 벌크선 위주로 수주고를 늘려 해외 수주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중국이 카타르에서 LNG선을 일부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80조 원에 이르는 자원 구입의 대가로 선박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유조선 발주 또한 자신들에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랍코는 이미 현대중공업과 긴밀한 사이가 됐고 중국의 꿈은 물거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조선업은 올해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중국을 압도하는 기술로 세계 1위를 지켜내길 바랍니다. 중국과 미국의 연이은 충격 발표에 한국만 계속해서 극심한 피해를 받자 결국 이재용 삼성 회장이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너무나 강력한 중대 결단이 나오면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외신들은 이재용 회장이 미국과 중국을 한 번에 끝장낼 너무나도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바이든과 시진핑이 동시에 발칵 뒤집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삼성이 얼마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길래 이렇게 세계 최강국 1, 2위인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발칵 뒤집혀버린 것인지 미중 간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면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규제한 상황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속마음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일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규제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의 반도체가 심각한 보안 결함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내 판매를 일부 금지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물량을 대체하며 중국의 공급을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을 규제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부족분을 채운다면 미국이 한국과 동맹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겁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일 현지 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이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같은 충격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데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의 반도체법 CHIPS 액트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 동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한국과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는 충격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마이크론 사태를 자국 기업 돈벌이에 이용하지 않고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온 게 처음은 아니지만 미국 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외교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더 어이가 없는 점은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의 지역구가 바로 삼성이 최근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텍사스주 오스틴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의 30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 규모 투자로 미국 텍사스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로 거듭나면서 3천만 텍사스 주민들도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는데요. 텍사스 주지사는 물론 텍사스 판사들까지도 삼성의 환호를 지르고 있다는 뉴스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덕분에 자신의 지역구가 초대박을 터뜨리며 영구적인 정치 생명을 보장받은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제대로 삼성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죠. 마치 리들 바이든을 보는 듯한데요. VOA는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할지 중국 시장에서 수출 확대 기회를 노릴지 선택해야만 한다며 미국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수출 확대 여부가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충성심을 사실상 테스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아들인다면 중국에서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미국과 외교 관계 또는 중국과 경제적 협력 가운데 하나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마치 중국과 교역을 끊어버리라고 압박한 미국.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분명 중국은 마이크론의 반도체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했고 미국도 중국에 팔지 말라며 한국을 압박했는데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실적을 보니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디램 시장 점유율 2위로 둔국했습니다. 원래 삼성이 압도적인 1위, SK하이닉스가 압도적 2위, 마이크론이 3위였는데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명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했다면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가장 많이 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줄어든 가운데 미국 마이크론의 점유율만 올랐습니다. 너무나 수상하죠. 중국 정부도 3년 전부터 마이크론의 제품을 쓰는 대신 한국산 제품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완전히 교역을 끊어버리라고 강요하더니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떼돈을 벌기 위해 이례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딩 쇠샹 부총리와 친강 외교부장, 진좌능룽 공업정보화부 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개별 기업인과 회동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그것도 4명의 최고 지도부가 이틀 만에 연쇄적으로 한 기업인을 만나는 것은 머스크가 아무리 스타 CEO라 하더라도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이런 중국의 환대에 보답이라도 하듯 머스크는 친강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테슬라는 공급망 디커플링 탈동 조화에 반대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중국의 발전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이번 방중 기간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정의친 회장과 만나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합작으로 짓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이 중국 기업의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조항을 우회하는 것으로 미국의 입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한국에는 중국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라더니 미국 기업이 중국과 손을 잡는 충격적인 사례는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 금융사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지난달 31일 중국을 찾았는데 첸지닝 상하이 당서기를 만나 해외 기업이 상하이에 투자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JP모건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미국을 대표하는 커피체인 업체 스타벅스의 렉스먼 내러시먼 신임 CEO도 지난달 30일 중국에 도착해 중국이 스타벅스의 최대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중국 전역에 9,000개의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내러시먼은 이는 이정표에 불과하다면서 중국 투자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국만 중국으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한 감정이 극대로 치솟으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화장품, 과자, 라면 등 한국산 제품 대부분이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무려 15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한국에 엄청난 보복을 예고하며 4대 불가 방침을 동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22일 류진숭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국장이 서울에 와서 한국의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사불가 방침을 동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4대 불가의 내용에 대해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 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회장은 사실 4대 불가 방침은 중국이 기존에 써왔던 화법과는 다르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간접적이고 애매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중국이 4대 불가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작정을 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 충격적인 상황을 한방에 뒤엎을 엄청난 한방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렇게 대한민국 4대 그룹 총수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 간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엄청난 것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4대 그룹 삼성, SK, 현대, LG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더 이상 뒤통수들 맞지 않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중국에 있는 공장을 모두 베트남에 옮겨버릴 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려던 계획도 수정해 베트남에 지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의 뒤통수를 잘 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베트남 국가 전체 수출 중 13을 삼성이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세계 최강 배터리 기업이 된 LG까지 베트남에 초대형 배터리 공장을 짓고 현대차와 SK까지 합세한다면 베트남 GDP의 70%를 한국 기업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 총수의 한마디 한마디에 베트남 경제가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뒤통수를 칠 수가 없겠죠. 베트남을 완전히 제2의 한국으로 만든 뒤 한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베트남을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일본의 대기업 임원단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과거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들을 내쳤다고 하죠. 과거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대기업이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에게 밀린 일본 기업의 초라한 모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린 인물이 있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바로 그 인물인데요. 사람 중심 경영과 현장을 중요시한 그의 철학은 아직도 일본에서 통한다고 할 정도죠. 그가 세운 기업의 이름은 파나소닉. 조금이라도 전자기기에 익숙한 이들이라면 파나소닉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과거 파나소닉은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에 들어서 파나소닉은 처참한 상황이죠. 지금은 일본 대표 기업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거듭된 경영 실패를 겪으며 사업이 축소되었는데요. 파나소닉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이 주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분야는 반도체와 TV 등 지금 한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산업을 산하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파나소닉은 1등에 위치해 있을 때 오만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면서 일본 내수 시장에만 만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한때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던 파나소닉의 반도체는 이제 순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파나소닉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삼성전자의 벽에 부딪혀 결국 기술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적자를 거듭 작년 대만 기업의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TV 역시 LG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판매량 저조를 기록 빚을 져가며 사업체를 정리해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태양광 시설도 한국과 중국에게 밀리며 결국 작년에 사업체를 정리했죠. 바닥 끝까지 추락한 파나소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역대 파나소닉 사장들은 제조업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어 매출 순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나소닉은 중기 경영 계획의 원조인 기업으로 1956년 220억 엔이던 매출을 800억 엔으로 늘린다는 이래 계획을 발표한 이래 3년마다 경영 계획을 세우며 계속해서 목표치를 높였죠. 심지어 2014년에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출 10조 엔을 외칠 정도였죠. 그 결과는 기업의 몰락이었습니다.
최근 파나소닉은 50세 이상 구조조정을 실행하며 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웠습니다. 엔지니어 출신 구스미 유키 사장은 이대로는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하죠. 뒤늦게 정신 차린 파나소닉이 사업을 정리한 끝에 핵심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배터리 사업인데요. 점점 차량용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파나소닉이 지금이라도 배터리에 올인해 그룹의 생존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파나소닉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배터리 사업을 키우기로 결정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요기술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의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던 기업들도 파나소닉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최근 비밀리에 새로운 삼성을 위한 뉴삼성 전략을 구상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연구개발에 22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터리 분야를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해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죠. 실제로 인사이동에서 삼성의 의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삼성은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SDI의 신임 대표이사로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로 이재용 부회장의 신복이라 불린 인물이죠. 가장 중요한 인재를 삼성 SDI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직접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챙기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를 볼 수 있죠. 최근 삼성 SDI는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배터리 매출이 3조 1,073억 원, 영업이익이 1,2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2%, 2.7% 늘었습니다. 매출을 견인한 효자 품목으로 제노젠 5가 꼽혔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합작 소식까지 알리며 불패의 삼성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일본 배터리 소재 생산 업체는 협력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장인 정신을 앞세운 이들은 높은 가격 정책을 내세우며 한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일본 배터리 업체들하고만 소통했었죠.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일본 배터리 업체들은 점유율 하락을 면치 못하자 이들 소재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한국 기업에게 협력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파나소닉의 소재를 납품하던 기업들이 삼성으로 거래처를 바꾼 것입니다. 배터리 소재에 필요한 분리막을 생산하는 일본 분리막 업체 아사히카세이는 최근 생산량을 키우고 출고가를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초로 가격 인하를 결정하면서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죠. 실리콘 제작업체 신SE 화학공업도 최근 생산량을 2배 늘려 사이즈를 키우기로 결정, 한국 기업에게 납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 기업 일변도였던 과거와 다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조사기업 SNE 리서치에 따르면 일본 파나소닉은 중국 외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성장률은 37.2%에 그쳤습니다. 한국과 중국 기업들은 50% 이상 성장하는 반면 일본 기업은 그에 못 미친 것입니다. 유일하게 의존했던 배터리 사업도 삼성에게 밀리는 상황. 파나소닉은 벼랑 끝으로 몰렸지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테슬라가 파나소닉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사 배터리로 파나소닉 제품을 이용하기로 결정. 무려 자사 제품의 87%를 파나소닉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나소닉의 핵심 제품인 4680 배터리가 없으면 그룹이 망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파나소닉은 최근 와카야마 현 기노카와 시에 위치한 공장에 8천억 엔의 설비 투자를 단행 연간 15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수치는 파나소닉 전체 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발판대로 삼아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파나소닉의 제품이 전체 시장에 통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으로 수입된 테슬라 차량과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동절기에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40%나 저하된다는 사실을 감췄다는 게 원인이었죠. 이에 테슬라는 배터리를 조사한 결과 파나소닉에서 납품한 배터리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현재 87%에 해당하는 배터리 공급이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벌이는 테슬라 입장에선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북유럽 등지의 추운 지역에서 테슬라를 향해 리콜
요청을 할 수도 있어 가뜩이나 공급 문제를 겪고 있는 테슬라에게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 테슬라는 현재 파나소닉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의 배터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을 최우선 공급자로 고려하고 이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업계에 퍼진 것입니다.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다급하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붙잡이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일본 대기업이 삼성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파나소닉 임원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찾아 사죄하며 테슬라와 계약을 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빌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온 임원단을 만나지도 않은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대기업의 추한 모습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하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배터리 산업을 가리켜 새로운 석유 오일라고 칭하며 산업 질서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지목했습니다. 반도체가 그러했듯 향후 미래 산업에서 배터리는 무조건 필요한 부품으로 배터리를 손에 쥔 기업은 세계를 쥘 수 있다고 평가하죠. 왕좌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삼성과 LG 등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하루아침에 격변하는 새 기술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영광에 취한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든 따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실력으로 안 되니까 일본은 언론을 통해 K배터리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일본 유명 경제학자 마카베 아키오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 배터리는 안전성 문제가 있어 기초적인 기술 수준에서 취약하다고 주장한정 기술보다 가격, 경쟁력에 비용을 투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 배터리를 비하하면서 일본 배터리는 칭찬했는데요. 일본 기업은 품질 면에서 우수하며 안전한 제품이기에 이도 저도 아닌 한국 배터리는 추락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본 배터리 기업들의 끝도 없는 추락 배터리 업계 평균 성장률이 163%가 넘는 것에 비해 일본 기업들은 50% 정도 되는 성장률에 머문 것은 변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한국에게 고개 숙이며 살려달라고 하는 일본 기업과 끝까지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한국 깎아내리기에 들어간 일본 학계 세계 시장의 선두를 차지하는 한국 기업이 성장의 박수를 보내며 더 이상 일본이 한국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격차를 벌리길 기원하겠습니다.